경제관계 균형 되찾기.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박원주 CFP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공동대표이고요. 금감원 머니 콘서트의 첫 번째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첫 번째 주제로 어떤 주제를 들고 나왔냐면요.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아마 크고 작게 가정의 재무적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재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 재무적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시는, 시급하게 해결해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삶에서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득과 지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아마 제 주변에서도 그 이전의 삶과 참 달라진 삶을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또 달라질 삶을 또 경험해야 될 것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앞으로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주제, 외면과 직시 사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냉정과 열정 사이가 막 떠오르시나요? 외면, 직시, 이 사이에 우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외면과 직시 사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재무적 문제라는 제가 화두를 초반에 잠깐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재무적 문제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가게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무적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재무적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여다보면 속이 답답해 오거든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드러냈을 때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면하는 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외면이 아닌 직시, 똑바로 문제와 맞닥뜨리는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그 건강검진 왜 하시는 거죠? 건강검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명이 오래된 이 장기 생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재무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장기 생존 시대 수명도 연장되듯이 돈의 수명도 연장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돈의 수명이 연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 환경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면 재무적 문제를 제때제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적 문제도 제때제때 검진하고 제때제때 어떤 치료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우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쪽보다는 재무적 검진을 하는 쪽, 그래서 맞닥뜨려 보는, 문제를 직시하는 쪽으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외면과 직시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외면보다는 직시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외면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통해서 그 문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직시를 한다면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면보다는 직시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1시간 20분 정도의 강의 내용 동안 저는 어떻게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어떠세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내 얘기하는데?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막 드시죠? 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여기서 이 시간만큼 저와 함께 외면을 하셨던 분들도 직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구성을 하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프로세스대로 사실은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듣고 따라하면 그 직시가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시면 재무적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 직시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직시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직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적인 요소들을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은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반드시 이 직시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직시한다 하더라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하나 쫓아서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직시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제 직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어떻게 막 전개가 되세요? 자,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은 건강검진을 할 때 그 프로세스를 떠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할 때 그 프로세스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금식을 하고 가서 피를 뽑고, 그리고 소변 검사하고 혈압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자,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재무적 검진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검진할 때 항목들이 있잖아요. 건강검진할 때 항목이 있는 것처럼 재무적 검진할 때도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항목의 내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들 위주로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크게 3가지를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입니다. 왜 소득이 중요해요? 가정으로 유입되는 것들, 유입되는 소득, 그 재원을 바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내 소득이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내 소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강해졌는지, 이 소득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소득은 어떤 유형들이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소득과 관련된 점검입니다. 자, 그냥 들어오니까 들어오나 보다. 통장에 꽂히니까 꽂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소득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이 장기 생존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래 소득의 규칙성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검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뭐를 체크해야 될까요? 소득을 체크했으니 이제 소득을 바탕으로 지출하는 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득을 재원으로 지출하잖아요. 뭐 때문에? 현재 삶을 위해서 우리는 소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자, 지출이 제일 머리가 아픈 부분일 텐데요. 그쵸? 자, 지출하면은, 저도 상담과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분을 참 많이 만나요. 지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좀 보려고 하다가 탁 덮거나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지출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 지출, 저축이나 투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라? 네, 저는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유발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을 이번 기회에 저랑 함께 꼼꼼히 절대 덮지 마시고 한번 직면하라고 직시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출은 어떻게 직시를 하면 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지출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시 없으세요? 적자냐 흑자냐 이런 얘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우리는 흑자 가정, 우리는 적자 가정. 자,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적자를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소득 범위 내에 살고 있느냐, 소득을 벗어나서 살고 있느냐. 자, 그래서 그 소득이라는 한정된 재원에서 벗어나는지 안으로 들어오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 상황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출은 대부분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그냥 카드로, 네, 간편하게 긋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오늘 지출을 얼마를 했는지, 한 달 지출을 정확하게 얼마를 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지출은 계획적인 지출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출에는 약간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업에만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가게에도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지출 관련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예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산을 잘 짜는지 아니면 통장을 잘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지출 시스템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될 거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시스템이란 걸 도대체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지출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두 번째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득에서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 원래 원칙이죠. 왜냐?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기도 분명 우리 삶에서 굉장히 길 거고요. 그 시기 동안 우리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원을 언제 준비하죠? 그 재원은 현재 경제 활동하는 시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소비 지출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 저축 투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 너무 어렵습니다. 왜? 현재 지출로도 재원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요. 자, 이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저축 투자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저축 및 투자. 이건 미래 삶을 위한 재원이죠. 이 저축 및 투자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직시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첫 번째 소득, 두 번째 지출, 세 번째 저축이나 투자. 요 세 부분을 하나하나씩 그럼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세부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소득을 체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계 유입,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종류를 체크를 해보세요. 자, 소득의 종류? 뭐 뻔한데 뭐 근로소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테지만 아니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인데 한 분은 근로소득, 한 분은 자영업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퇴를 맞이해서 연금소득이 발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금융기관에 자산에 의한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종류를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거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소득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들어오고 있는지. 물론 소득의 종류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 가정의 소득의 종류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소득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득의 규칙성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오죠. 들쑥날쑥하지 않고 쭉 매월 비슷한 금액이 통장에 찍힙니다. 소득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규칙적이죠. 사실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은 1월부터 거의 한 5월 동안, 6월 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소득이 들쭉날쭉 살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규칙성,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죠. 소득이 들쑥날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해 소득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발생했고 그 불규칙성이 어떤 정도인지를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 소득의 종류 살펴보시라고 했고 두 번째 소득의 규칙성, 안정성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 시기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에 큰 충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평상시가 아니고 코로나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있어서 소득에 충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충격을 발생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뭐 백신이 개발될 희소식 같은 게 약간씩 들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이제 소득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득의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사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 그 다음에 안정성, 규칙성 여부, 소득에 충격이 있다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득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로소득자라면 소득이 규칙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임금 근로자라고 하죠. 자, 그런 분들이라면 소득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월 소득,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유입되는 소득 쓰시고요. 그거 합계, 그러면 연간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근로소득 발생자 중에서 매월 소득 이외에 뭐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여금이라든지 약간의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연 비정기 소득의 합계도 산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1년 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월소득 곱하기 12 플러스 연 비정기 소득.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으로 유입되는 맞벌이 부부라면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가정으로 유입되는 소득의 합계가 총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보면 1년에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실 것. 자, 자영업자라면 비임금 근로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이시라면 아마 소득이 들쭉날쭉할 거예요. 소득이 들쭉날쭉한 상황을 직시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월 적어보는 거죠. 이달에 얼마 들어왔고 이달에 얼마 들어왔고 그래서 요 달에 총 합계가 1년으로 산출했을 때 얼마가 들어오고 그러면 월 평균으로 나눠봤을 때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산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우리가 재무적인 어떤 관리를 할 때 소득이 베이스가 돼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는 제일 먼저 하실 작업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정확하게 얼마가 유입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요 표에 의거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근로소득자 분들도 소득에 충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죠? 임금이 삭감돼서 오랫동안 가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기업 20% 삭감됐어, 우리 기업 30% 삭감됐어,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에 어쨌든 충격이 오신 상황이라면 이 소득의 충격 때문에 지출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건데요. 이런 소득의 충격 상황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십니까? 부채를 질 수도 있죠.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써야 되죠. 그리고
혹시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 깨가지고 자산에서 충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뭐 보험을 깼다, 뭐 적금을 깼다, 뭐 펀드를 깼다, 그런 분 많으시거든요. 자산을 인출하는 거죠. 그쵸? 자산을 인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채 첫 번째, 자산 인출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지출의 규모를 축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어쩌면 굉장히 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긴 하죠. 지출 규모를 내 소득에 맞게끔 축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원조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조라고 하면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국가에서 많은 뭐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원조를 해줬죠. 그런 공적 이전 소득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적인 어떤 곳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걸 공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그 부족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 체크를 해보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소득의 충격이 지속이 된다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지금과 같은 좀 전에 언급했던 방법대로 충당할 수 있을지, 과연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소득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득에 대한 체크는 일단 유입이 되는 소득, 그 유입이 되는 소득을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소득이 부족해서 다른 소득의 보완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그 강구하는 보완법이 어떤 보완법이고 이걸 얼마 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 그게 소득의 체크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을 체크했으니까요. 이제 지출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출 체크가 사실 제일 할 게 많습니다. 지출 체크가 제일 할 게 많고 작정하고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출 체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출 체크하고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 얼마 쓰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죠?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소득 범위 내에 살고 있느냐, 범위 내에 살고 있지 않느냐를 체크하라고 했죠. 흑자냐, 적자 과정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그러려면 내부 안에 얼마 쓰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에이, 보나마나 적자야, 해볼 것도 없어, 이렇게 덮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덮지 마시고 저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기로 하셨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득의 범위 내에 살고 있는지 여부 체크. 두 번째, 지출 방식의 체크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 방법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문제 직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산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 뭐죠? 예산은 계획입니다. 돈 쓰기 계획. 내가 요 범위 내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가면 예산을 충족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예산이 있는지 여부가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 지금은 체크 시간이니까 나 예산?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없는 거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통장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머리에 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장 하나로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짬뽕이 되고 다 하고 있는지, 통장을 구획별로 정리를 하는지, 이 통장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을 나중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하셔야 될 게요. 지출별 비목, 그 항목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항목은 굉장히 많이 쓰고 어떤 항목은 작게 쓰고 우리 집 항목 나가는 걸 보니까 우리 집은 이런 과정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지출 비목의 체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흑자, 적자. 자, 흑자인 가정은 오케이.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죠? 이 흑자인 가정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집 소득 중에서 지출이 몇 프로, 저축이나 투자가 몇 프로 되고 있는지. 지출이 70%, 저축이나 투자가 30%, 혹은 뭐 80대 20, 혹은 50대 50,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흑자 가정이라면 지출율, 저축률을 한번 산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적자 가정이라면 이게 적자가 매월 적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달만
적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도가 어떤지, 얼마나 적자 월수가 많은지, 그리고 적자 매월 초과 지출, 원래 소득이 이만큼인데 그 초과되는 지출액이 얼마인지, 그쵸? 그리고 그 부족 자금을 나는 어떤 식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흑자라면 지출률, 저축률, 적자라면 부족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자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나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출 시스템. 아까 예산이란 얘기했고 통장관리 얘기했죠? 예산이나 통장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문제 대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비목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비목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걸 내가 굳이 어떻게 따져서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나열된 6가지 한 가정에서 가장 지출 비목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주거비 비중이 요즘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월세 주거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주거와 관련된 이런 거 있잖아요. 렌탈.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고정성 지출이니까 주생활과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및 주거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자, 대출 원리금 엄청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죠. 그렇죠? 자, 사실은 원금을 갚는다라는 거는 내가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축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대출 원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아마 지출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일단 우리 가정에 대출 원리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차량 관련 비용. 네, 요즘 차량 관련 비용도 굉장히 많이 한 가정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차를 되게 많이 사셨대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꺼림칙해서 차를 구입하는 그 구입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차량 관련해서 요즘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 렌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고정적인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 관련 비용도 높을 겁니다. 자, 교육비. 두말하면 잔소리죠. 대한민국 아이들, 학령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높을 거고요. 그래서 교육비 부분이 클 거고, 식비나 외식비. 이것도 코로나랑 연관이 되네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죠? 그리고 식비나 외식비, 밖에 나가서 외식을 잘 하지 못해서 집에서 물건 구입하는 비용도 많아졌죠. 그렇죠? 어쨌든 식비, 외식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용 및 의료비도 차지하는 부분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항목들을 쭉 비교 분석을 나중에 할 건데요. 일단 이 6가지 항목에서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중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거고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득 관리했고, 소득 점검했고, 지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쭉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축이나 투자 체크할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이나 투자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내가 저축 많이 하고 있고, 안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체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저축을 왜 하느냐? 이런 재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무 목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반드시 저축이나 투자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 나는 이 자금을 은퇴 후에 노후소득을 위해서 쓸 거야. 나는 이걸 아이들 자금을 위해 쓸 거야. 이걸 주택 마련하는 데 쓸 거야. 이 부채 상환하는 데 쓸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재무 목표입니다. 재무 목표는 반드시 어떤 목표 금액이 도출돼야 되고, 그리고 시기가 도출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돈을 모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재무 목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축이나 투자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냥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그냥 예전처럼 은행에 적금하고 예금하고 한다고 해서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환경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떨 땐 저축하고 어떨 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소득 지출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 금감원 머니 콘서트 시간에 이 투자 부분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풍부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산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산을 성장을 시키려면 반드시 매년 우리 가정에서 자산이 어떻게 성장돼 가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산이 우리 가정은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1년이면 1200만 원 자산이 성장하고 있어. 우리 집은 10만 원씩 저축해서 매년 120만 원 성장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산이 성장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그렇지만 그 자산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분명히 적자 과정일 가능성이 클 텐데, 성장하고 있다면 연자산 순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도대체 무슨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월 정기적으로 나는 저축을 얼마를 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는 얼마를 해서 연간 자산을 어떤 식으로 모아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꼭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직시하자, 외면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화두를 드렸고요. 문제를 직시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난감하신 분들에게 제가 문제를 직시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드린 시간이 지금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포인트를 짚어드렸냐? 소득 체크해야 될 부분, 지출 체크해야 될 부분, 저축 및 투자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지 문제를 올바로 직시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지출 체크 중요하고 저축 체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재무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집의 재무적 문제가 도대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큰 문제인지, 어떤 분은 절대적인 소득이 굉장히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방만한 지출 관련 행동 때문에 어려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저축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는 저축 방법이 맞는지, 투자를 하는데 왜 맨날 다른 사람은 돈이 분대는데 나만 자꾸만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이번 머니 콘서트 시간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직시를 충분히 하셨다면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시까지 일단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쭉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문제를 직시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그 직시했던 그 프로세스와 똑같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부가 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외부, 내부 두 개 다 같이 활용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외부적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국가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삶의 안정성을 찾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자, 국가의 지원도 외부의 도움책 중에 하나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교육도 외부의 도움책일 수 있습니다. 자, 교육은 뭐죠?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나 지식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식,
그리고 태도가 변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어쩌면 금융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외부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상담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 나의 내부적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식인 거죠. 재무상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서비스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적 도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부는 내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이 좀 변하고 내가 행동이 좀 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지원, 교육, 상담 이걸 카테고리별로 나눠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국가지원. 자, 국가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은데 그 지원들 중에 내가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제때제때 챙겨서 잘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놓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어떤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이트나 아니면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복지로에 가면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노년기의 복지, 그다음 중년기의 복지, 아동 청소년기의 복지, 그래서 그 복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정보가 많이 나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원 중에 정부 지원 책을 찾는 것 중에 굉장히 신통방통한 앱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건데 토스 앱 아시죠? 네, 토스 앱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토스 앱에 보면 그 편의 기능 중에 하나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편의 기능에 함께 쓰는 계좌, 그 다음에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이런 항목들이 있죠. 자, 그걸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청년이신 분이라면 내 청년 상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들이 쭉 나와요. 예를 들어 주거 지원도 나오고 대출과 관련된 지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직 활동과 관련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스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물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찾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강의 가이드를 제공받는 데는 토스의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걸 알고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정부 지원금 많다는데 나는 뭐야? 난 뭘 받을 수 있어? 내 상황에서 나는 어려운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앱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로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지원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지원들이 많이 있어요. 주거 지원, 그다음에 부채 관련 지원, 그다음에 소득 관련 지원, 그다음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교육과 관련된 도움은 어떻게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금감원 머니 콘서트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죠. 그쵸? 이런 어떻게 보면 양질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신 거니까 이건 분명히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공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교육이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는 너무너무 모릅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연령대별로 금융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금감원의 금융교육센터를 방문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경제배움2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이 경제배움2 안에도 상당히 많은 동영상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교육과 관련된 컨텐츠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나 이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좋은 정보도 있으니까 그런 금융교육 사이트를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센터도 있고, 자, 여러 공공기관에서 금융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금융교육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 강의 중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금융 소비자잖아요. 우리 모두 금융 소비자잖아요. 금융을 소비하는 금융 소비자. 금융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이트 중에 저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서비스를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감원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이렇게 엑셀 네이버 창에 검색창에 치시면 그 파인이 뜰 거고요. 그 파인에 보면 여러 가지 금융상품 한눈에부터 시작해서 통합연금 포탈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파인을 즐겨찾기로 해서 금융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파인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부가적으로. 자, 상담도 있어요. 상담도 점차 공공의 상담 영역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러분들이 금감원의 금융 자문 서비스 제도 아시고 계시죠? 그것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제도 운영하는 거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 네이버 지식인의 엑스퍼트 제도라고, 엑스퍼트 뭔가요?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그 엑스퍼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엑스퍼트 제도는 1:1 상담을 채팅이나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저도 자산 컨설팅 부분의 엑스퍼트입니다. 저한테도 상담이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네, 저 깨알 같은 홍보 하나 했네요. 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제도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산관리나 어떤 소득이나 지출관리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엄청 높아요. 다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오늘은 1차 상담하고요.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쭉 잘 하다가 3개월 있다가 다시 상담 신청하실게요. 할게요. 하는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제도라는 것도 있구나.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 지원이나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의 도움으로 내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제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이나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라는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거 부끄러운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 해결 매우 중요한데요. 문제 해결을 제가 앞으로 내부적인 문제들을 쭉 말씀드릴 건데 이 내부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임시 방편적 해결책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임시 방편적 해결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더 많은 중점을 두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적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재무적 문제가 없거나 다행히도
혹은 지금 현재 재무적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잘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소득, 지출, 저축이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지출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팁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출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뭐 거창하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지출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거고요. 이 지출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면 도움이 될 4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예산. 예산이라는 게 지출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돈 쓰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돈 쓰기 계획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브레이크 장치가 뭘까요? 글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출에는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브레이크 장치를 어떤 식으로 갖춰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출에는 강약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강약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우기, 지출을 하는데 비우기를 얘기한다고?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예산을 설정해 보세요 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떻게 예산을 설정해야 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산은 크게 2가지로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2개. 자, 2개 잊지 마시고, 자, 예산은 크게 2개로 어떻게 설정하냐? 일단 월 지출 예산. 월 내가 얼마 쓰겠다라고 하는 월 지출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요. 자, 보통은 지출 예산 세우세요. 그럼 월만 세워요. 그러시면 땡, 안 됩니다. 자, 반드시 비정기적 지출, 연간 월 발생하는 거 말고 연 비정기적 지출 예산도 반드시 함께 세우셔야 됩니다. 지출은 2개로 세우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다 한번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지출 예산을 2개로 설정한다. 자, 지출 예산을 세울 때는 월 지출, 연 비정기 지출 공이 월 고정성 지출과 변동성 지출로 나누어서 세우셔야 됩니다. 자, 고정성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지출이고요. 거의 많이 변하지 않는 지출을 말하고요. 변동성 지출은 좀 변할 수 있는 지출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고정성 지출 어느 정도, 변동성 지출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쓰고 있는 가정에서 앞으로 돈 쓰기 계획을 세운다면 월 얼마 범위 내에 내가 살아야지. 자, 월 얼마 범위 내에 살아야지 말고 요게 있어요. 요걸 왜 반드시 세우라고 하는 얘기냐면 월 지출만 세워놓으면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월 지출을 자꾸만 오버해서 예산이 잘 안 맞춰 들어가는, 그래서 예산 범위를 오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연 비정기적 지출의 대표적인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이런 거 있죠. 명절 있잖아요. 1년에 2번 명절. 명절 때 보통보다 돈을 더 많이 쓰죠. 뭐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명절 뭐 제수상을 차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쓴다거나 이런 뭐 명절 비용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연 비정기적 지출의 대표적인 고정성 지출이 세금. 자,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 뭐 자동차 세금 있죠.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 세금, 이 모든 것들이 고정성, 연 고정성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은 반드시 2개로 예산을 세울 때 월 지출, 연 비정기적 지출, 고정성 지출, 변동성 지출로 따로따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걸 안 해놓으면 다 틀어져요. 월 지출만 해놓으면 이게 발생하면 이게 다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출은 반드시 2개로 설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저 앞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딱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고정성 지출은 거의 비슷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월 비슷하게 내 통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지출. 그게 고정성 지출이고요. 뭐 월세, 대출이자, 부장성 보험료, 통신비, 주거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이 월 고정성 지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 제가 예시를 해놨잖아요. 이 예시된 항목으로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변동성 지출은 약간 의지를 가하면 줄어들기도 하고 의지를 풀어버리면 확 늘어나는 그런 지출. 그런 지출, 식비, 외식비, 의류, 문화, 그다음에 경조사 생활비, 이런 것들이 변동성 지출에 해당입니다. 자, 요거 두 개 해서 합계, 그게 월 예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정기적 지출도 구정성, 변동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행비, 국내 여행비도 있잖아요. 그쵸? 지금 해외를 못 나가니까. 여행비, 그리고 주택, 자동차 세금, 휴가 비용, 기타, 매월 사는 건 아니지만 기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연 비정기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 항목들을 참조해서 내 지출 예산을 반드시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지출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핵심 딱 써놨죠? 예산 두 개. 반드시. 자, 예산을 세우면 예산의 합계가 도출이 되거든요. 월 예산 곱하기 12 플러스 연 비정기적 지출 예산. 이게 예를 들어 1년에 4천만 원이다. 1년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 소득 중에 연 4천만 원, 연 5천만 원이 내 삶을 위해 쓰여질 거다. 지금 현재 삶을 위해 소비 지출되는 거다라고 도출이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산을 세우셨다면 총소득 중에서 총 지출 비중이 몇 프로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총소득 체크해 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소득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5천 중에 40%, 80% 쓰고 있다. 5천 중에 50% 쓰고 있다. 5천 중에 70%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총소득 대비 총지출 비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예산, 지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예산을 세우고 있느냐, 안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지 않는 집 어떻게 될까요? 내가 1년에 얼마 썼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냥 돈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집은 적어도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는 나중 문제고요. 물론 잘 실천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산을 일단 먼저 생각한다. 예산은 돈 쓰기 계획, 의지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동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산. 굉장히 중요하고, 자, 예산을 세웠으면 사실은 예산을 지키기 위한 통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통장을 너무 관리를 못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통장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 결과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장 대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하나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하나의 통장에서 다 인출되고, 그러니까 물론 저축이나 투자 통장이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소비 지출에 대한 통장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여가 들어와도 그냥 상시적인 월급이 들어와도 한 통장으로 들어오고 한 통장에서 다 빠지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세운 예산 범위 내의 지출을 절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통장은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장은 반드시 두 개. 아까 예산도 두 개라고 했죠? 근데 통장도 두 개. 통장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하나는 월급 통장이에요. 원래 통장. 자, 하나는 월급 통장 이외에 비상예비 자금 통장을 하나 둡니다. 자, 월급 통장에는 월 돈이 들어오죠? 월 수입이 들어오면 아까 예산이란 걸 세웠잖아요. 월 쓰기 예산. 자, 자, 예를 들어서 할게요. 월급 통장에 300 들어왔어요. 월 예산 200이에요. 그럼 200을 남겨놓죠? 자, 그쵸? 그럼 100만 원은 저축이나 투자 가능한 자금이겠죠? 그럼 100만 원을 월급 받았을 때 자동이체로 빼면 됩니다. 그럼 월 200만 남겨지겠죠? 그럼 월 200 범위 내에서 이 지출을 하는 거죠. 자, 비상예비 자금 통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까 지출 예산을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두 개 세웠잖아요. 연 비정기적 지출 예산을 하나 세웠거든요. 자, 이 비상예비 자금 통장은 월 예산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연 비정기적 예산을 충족하는 통장입니다. 자, 근데 이 통장에 돈이 없네? 돈 어떻게 채울까요? 자, 이 통장의 돈은 어떤 식으로 채우면 좋으냐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자, 근로소득자라면 월급여 말고 비정기적인 상여소득이 가끔씩 발생할 겁니다. 그쵸? 수당이나 상여소득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들어온 돈을 월급 통장에 두지 마시고 비상예비자금 통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이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영업자 소득이 들쭉날쭉해요. 어떤 달은 200, 어떤 달은 100, 어떤 달은 300 이렇게 들쭉날쭉한 사람은 자영업자 소득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소득은 들쭉날쭉하더라도 내 소득을 근로소득자처럼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300, 200, 100, 400, 500 이렇게 들어오고 그걸 평균을 내봤더니 한 200이다. 그러면 200 이외의 돈이 들어오는 달이 있을 수 있죠. 그 돈 들어오는 달은 이걸로 옮기는 겁니다. 자, 자영업자분들은 내 소득의 평화를 평평하게 하는 걸 내가 스스로 하고 그 평평한 소득 이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 갖다 놓고 돈이 필요하면 여기서 빼쓰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상예비자금 통장에는 무슨 돈이 들어온다? 상여나 비정기 소득 등이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만약에 비정기 상여소득 없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월급 통장 이외의 비상예비자금 통장에 적어도 연 비정기적 예산 정도의 금액은 여기에 채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 2개, 통장 2개. 자, 월 지출은 여기서 비정기적 지출, 예를 들어서 뭐 비정기적으로 여행을 갔다거나 뭐 물건을 큰 걸 샀다거나 이럴 땐 여기서 인출. 자,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는 뭐냐면요. 내가 월 예산을 200이라고 했는데 월 예산보다 아껴 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돈을 덜 썼어요. 그래서 20만 원이 남았어요. 자, 20만 원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두지 마시고 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월 계산을 하면 안 남아도 돼요. 안 남아도 되고 일로 옮기고, 만약에 이번 달에 좀 돈이 많이 썼어.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여기서 가져와서 월 예산을 충당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가장 중요한 통장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비상예비자금 통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없으면 이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하던 게 있던 사람도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으니까 저축을 자꾸만 깨는 거예요. 만들었다가 깼다가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상예비자금 통장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이게 없으면 대출받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이 비상예비자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이 통장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산 2개 설정하고 통장 이렇게 관리하라는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지출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브레이크 장치. 자, 여러분들은 브레이크 장치. 자, 많이 쓰고 싶어요. 누구나 지출할 때 행복해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소득 범위 내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 장치가 좀 필요해요. 의식적 브레이크 장치인데요. 그 첫 번째를 제가 니즈와 원츠라고 얘기했어요. 자, 니즈, 원츠,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우리는 소비를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 원해서 사는 거가 요즘 현대인의 소비 생활에서는 훨씬 많을 걸요? 왜냐하면 필요한 건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소비를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런 거 있죠. 예쁜 옷을 하나 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한, 사다 보면 거의 동일한 거 많이 사잖아요. 거의 동일한 거 샀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있는 거랑 똑같네.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예뻐서, 그냥 갖고 싶어서, 그래서 샀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서 기존에 거 없어서 사게 되면 그건 필요한 소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소비 행위를 할 때, 하나하나의 소비 행위를 할 때 나는 필요한 소비를 하는 건지 원하는 소비를 하는 건지 한번 반문해 보라고. 그게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몰에 갔어요. 쇼핑몰에 갔어요. 쇼핑몰을 갔는데 친구랑 같이 갔어요. 우리 친구랑 같이 가면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친구가, 너 이거 예뻐. 사. 그럴 때 우리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아마 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니즈와 원치는 굉장히 대표적인 브레이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적 행동이죠. 소비할 때 좀 생각해보는 거. 잠깐 생각해보는 거. 자, 비슷한 맥락인데요. 매일 돌아보는 소비 일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거의 다 카드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소비 지출 관리 앱에 보면 내가 오늘 지출을 예를 들어 3가지 항목을 했다고 쳐요. 그 3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에서 친구랑 커피를 마셨다. 그럼 커피 한 그 신용카드 쓴 이력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내가 몇 점을 줄 건지. 그리고 그렇게 표시하고 밑에는 공란이 있어서 내가 이 소비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좀 깨름직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쓰는 란들이 있어요.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앱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돌아보는 소비 일기는 내가 오늘 한 소비 행위에 대해서 한번 자기 전에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건 굳이 살 필요 없었는데 왜 샀지? 이렇게 후회하는 것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소비 관리가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저는 꼭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내가 한 지출을 한 번 더 돌아보는 행위. 이게 이제 대표적인 브레이크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장치,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엄청 편하죠. 신용카드 다 쓰죠. 신용카드를 안 쓰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소비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카드입니다. 그 플라스틱만이잖아요. 그 소비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는 신용카드는 지금 쓰고 나중에 갚는 거니까 대출하는 거, 부채를 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는 직접 내가 소비 행위하면서 직접 돈이 빠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비의 감각을 유지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서 신용률 높이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비의 감각이 너무 무뎌진 분들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는 상당히 중요한 브레이크 장치 중에 하나다. 예산이 빵꾸가 나면 이거 못 긋잖아요. 내가 뭔가를 그으려고 하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탁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카드가 그 기능을 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제가 뭘 고민을 했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소비 지출 관리가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한테 처방하는 처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길게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요, 계획을 좀 줄이는 게 계획 달성에 조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월 예산을 세우라고 하면 잘 안 되다가 그걸 주당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면 의외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한 달에 써야 될 그냥 그 식비나 외식비 같은 변동성 지출이 말하기 쉽게 40만 원이라고 할게요.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40만 원이면 4주면은 한 주에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변동성 지출을 생각하고 그걸 4주나 5주로 나누어 보면 주당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당 쓸 수 있는 금액,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계산을 역산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당 10만 원, 20만 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 월 이걸 넘어가면 안 되겠네? 아니면 쭉 안 쓰는 달이 있다가 이번 주에 써야 될 금액은 이거기 때문에 난 이 정도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죠. 변동 지출을 주 단위 계획 소비를 하면 한 달 단위로 계획 소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지켜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지출의 브레이크 장치에 해당되는 4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반드시 실천해 봄직한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즈, 원치, 의식적 소비 행동
당연히 매일 돌아보는 소비 일기도 의식적 소비 행동이에요. 그쵸? 그리고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주 단위로 계획 소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내가 방만한 지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출할 때 반드시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약 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건 누구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비목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 비목들이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지출하는 비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목들이 어떤 집은 우리 집은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 학령기 청소년을 둔 집은 다 마찬가지겠죠.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 우리 집은 주거비가 제일 많이 들어. 우리 집은 대출 관련된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 집집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비용이 다 많으면, 자, 지금 이건 들쭉날쭉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표시를 주거비, 교육비, 대출 원리금 다 이렇게 했으면, 모든 비용이 다 많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상관이 없겠지만 소득이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아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식적 소비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특정 지출이 우리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많다고 하면 다른 지출은 상대적으로 강약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다른 비용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야 밸런스가 맞으니까.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이 대출 원리금이 많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런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외식할 거 뭐 3번 할 거 뭐 한 번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집마다 다 특징이 있을 텐데 특정 비목에 강약을 좀 조절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의식적 지출 행동, 의식적 소비 행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집이 식비나 외식비가 엄청 많이 드는 집인데 옷까지 많이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출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강약을 조정한다는 거,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게 뭐죠? 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시겠어요? 신박한 정리라고.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 주거 공간이 주는 이 사람의 이 힐링 포인트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점점 주거 공간의 중요성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 신박한 정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우기예요. 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비우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비워야 보인다라는 거죠. 옷이 너무 뒤죽박죽 돼 있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옷이 보이지가 않죠. 냉장고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식재료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찾고자 하는 신발이 있는데 너무 꽉 차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워야 보이는 냉장고, 비워야 보이는 옷장, 신발장.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비우는 행위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비우는 행위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나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아끼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정리정돈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굳이 내가 물건을 살 필요성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있었네. 그런데 없는 줄 알고 이거 샀는데 이거 있었구나. 그럼 이거 나중에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냉장고를 정리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각성을 하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지 말아야 되겠다. 요거 가지고 요거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신박한 정리. 매우 중요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이 신박한 정리, 이 비우기를 좀 정례화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 싹 뒤집기.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집 뒤집기.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뒤집기.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가 들어가려면 2개를 빼야지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니까 집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서울의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쵸? 전국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많은 그 비싼 집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물건이 살고 있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자, 물건이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신박한 정리, 비우기의 정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지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불어 비우기를 정례화하자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4가지 잘 보셨죠? 예산 세워야 된다. 그리고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 강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우기를 정리하자. 이것들을 반드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지출 시스템, 앞으로 임시 방편적 요소가 아니고요. 앞으로의 지출 기초 체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머니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것들이 몸에 체화가 뭐죠? 몸에 속속속속 배어서 내가 습관화 될 수 있으려면 한 번 듣고 한 번 실천하고 땡! 안 됩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분명히 위기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서 가장 골머리 썩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부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대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자, 우리가 자산이 충분하면 부채를 낼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빚을 도대체 사람들은 왜 지는가? 왜 지나요? 자, 빚을 지는 대표적인 원인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자, 의료비가 너무 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장 체계는 너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비나 의료비가 과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부채를 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증식 요즘 많죠. B2, 영끌 이런 얘기 많잖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낸다. 부채를 일으킨다. 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자산 증식도 부채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생활비 대표적인 원인이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를 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부채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은 생활비 부족 때문에 초과 지출로 인해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자, 사기 없을 것 같으세요? 사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 기법이 점점 고도화되잖아요. 그쵸?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사수 신행위, 여러 가지 금융사기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산을 탕진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녀교육. 우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교육,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받는 경우도 많고. 창업도 대표적인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유죠. 자, 유흥. 이런 사람 많지는 않지만 유흥도 많습니다. 도박이나 유흥 때문에 부채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부채를 일으키고 있다면 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빚을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채는 좋은 빚, 나쁜 빚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빚은 좋은 빚이라기보다는 나쁜 빚인 가능성이 더 크죠. 자, 하나의 예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을 한번 화두를 던져볼게요. 자, 요즘에 자산 증식을 위해서 빚을 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크게 2가지예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어쩔 수 없이 지는 경우, 그리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 자, 2가지 다 자산을 증식하는데 목적이 일부 있죠. 아닌 경우도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일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개가
원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내는 부채는 나쁜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빚이 아니라 나쁜 빚이 될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재무설계, 재테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위해서 빚을 무리하게 내시는 분들은 재무설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건 결단코. 거의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재무설계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재테크는 뭐예요? 무리하게 돈을 많이 그냥 양쪽으로 많이 불리고 싶어서 재테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재테크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자, 영끌, 비투 해서 돈을 많이 빌려서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 투자가 잘못되면요?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나 요청받은 게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대출금리가 18%가 되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식 투자를 해보시고 싶다고. 자, 도대체 주식 투자 수익률을 얼마로 생각하길래 18%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여기에 편입해 보겠다라는 그 무서운 생각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죠. 그쵸? 주택 마련은 그나마 명확한 목표가 있죠. 주택을 마련해야겠다는 명확한 목표. 그리고 대출을 무리하게 받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LTV, DSR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제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에서 너무 무리한 대출은 굉장히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산 증식과 관련된 부채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초과직 생활비로 고민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 이게 늪이에요. 늪. 악순환. 악의 고리의 연결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초과 지출로 인해서 대출을 받았죠. 자, 대출을 받다 보니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생겨요. 그쵸? 자, 원리금 상환의 부담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쓸 수 있는 소득 부분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지출에 어려움을 겪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늪이에요. 헤어져 나올 수 없는 늪. 그래서 이 고리를 딱 끊어줘야 돼요. 제가 앞에서 예산이 중요하고 적자하지 않고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 사는 거 중요하고 이런 모든 이유들이 바로 이 초과 지출의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늪에 혹시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든 등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출이 신용도도 좋고 그리고 대출을 잘 갚는 분들은 사실 금리는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 하지만 신용도가 잘못된 이 대출의 늪에서 빠져 있는 분이라면 지금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대출금리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연체이자 더 높고요. 큰일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지출은 막아야 되는 상황. 이 반복적인 초과 지출로 인해서 이 헤어져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건 정말 막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초과 지출 지양. 기초 체력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재테크, 재무설계 말고 재테크를 위한 대출은 절대 하지 말라고. 아무리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낙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금물. 그 다음에 대출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계획이 엄청 중요합니다. 상환 능력과 계획을 고려해서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 대출 받기 전에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출 상환은 미루어서 될 게 아니에요. 대출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대출 한참 있다가 갚아도 돼.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잘못 빠져들면 굉장히 어려움의 연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란 건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은 즉각즉각 갚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상환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 상환법. 자,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는 대출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의 대출은 거의 대부분 이거죠. 왜냐하면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원금 부담이 너무 커요. 잘 갚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 상환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통 주택 마련이나 이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적지는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3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갚고 갚는 행위 동시에 3년 동안 중도상환 수수료 지나는 시점에 다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함께, 목돈도 함께 만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금융권에서 못 받으면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못 받으면 대부업체로 가야 되죠. 대부업체 가면 절대 안 되고, 되도록이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차라리 정책금융이 있죠. 뭐 햇살론, 뭐 세이망 홀씨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정책론을 받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제2금융권,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부터 먼저 상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내가 신용이 좋아졌어요. 어떨 때 신용이 좋아지나요?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뭐 소득이 높아졌거나 뭐 여러 가지로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금리보다 낮게 책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리 인하권, 인하 요구권.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한번 행사해 보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신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설령 금융기관에서 억셉트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건 신청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절대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연체 정보는 5일만 연체해도 연체 정보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연체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갚아야 되는 거 있죠. 뭐 통신료도 마찬가지, 세금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늦게 이렇게 연체하는 일은 신용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1시간 20분 동안 엄청 급하게 막 달려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강의는 듣고 그냥 스탑 하시는 게 아니라 제 강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하고 검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구성했고 그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 지출, 저축, 투자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쓰셔서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문제를 직시했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다음에 다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까지 이번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이 선순환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소득지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두 분의 명 강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저축이나 아니면 은퇴 준비나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요. 반복해서 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 강의한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대면으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웹으로 뵙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쭉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임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